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재편의점 정말 오랜만에 출연해서 더 그러게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오랜만. 선거 때 저희가 거리에서 한번 네, 맞아요. 중구 그 무슨 네, 시장 앞에 박성준 후보 유세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한번 했었죠. 예. 그리고 처음이네요. 그 재선이세요, 이제. 네. 그동안은 사실은 뭐 이게 초선하고 또 재선은 또 의미가 다르고 또 삼선 되면 이제 그때부터 중진이고 이런데 또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마음이세요? 일단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그런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4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어떻게 잘 해볼까, 어떻게 하면 당의 이름을 알리고 당을 좀 성장시킬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고민을 했다면 네. 제가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정말 이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의 디딤돌을 놓는 의미에서의 총선, 그런 네. 의미에서의 연합 정치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냥 총선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권 교체까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저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총선 이후에 이제는 또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새진보연합은 세 개 정당의 연합인 거잖아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 세 당은 다 어떻게 셋이서 함께 합니까? 아니면 민주당으로 갑니까? 아니면 각자 흩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제 저와 한창민 당선인은 이제 새진보연합으로 복귀를 한 상태이고요. 네. 이제 새진보연합이라는 것도 이제 선거연합의 틀거리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선거연합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이제 플랫폼은 좀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요. 그래서 새진보연합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기본소득당으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름을 돌아가는 거고 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계속 힘을 모아 나갈 것이냐 네. 그런 정치연합의 틀거리는 현재 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창민 대표도 사회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건가요? 네,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예. 그 절차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린민주당 후보는 어디로 가나요? 열린민주당에는 당선인이 안 계시죠. 네, 저희가 저와 한창민 두 명의 명만? 당선인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다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는 컨셉이 되겠네요. 일단 사실은 이제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은 이제 네. 열린민주당에 계셨고 네. 그 사회민주당의 당원들도 사회민주당을 지키고 계시고요. 그 이제 후보들이 이제 새진보연합을 통해서 이제 선거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형식적으로는 이제 후보들이 돌아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을 네. 이제 확보를 했고 전반적으로 선거를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정도의 선거 결과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야권의 큰 본진이 네. 힘을 1차적으로 많은 힘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좀 결집을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결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인 상황에서 하루 이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힘을 모아서 결집을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먼저 평가 같은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더 많은 힘을 모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큰 승리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정권 교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이 야권의 가장 큰 정당의 어떤 일당이라고 하는 야권 내에서의 일당이라고 하는 지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조국혁신당 12석에
돌풍 막판에는 뭐 태풍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현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답답함과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좀 다들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기본적으로 중심이 단단해야 이 확장과 어떤 속 시원함이라는 것도 좀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제일 심각했던 논쟁은 위성정당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 선거법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치개혁 이슈는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뭐 나름 열심히 해왔던 의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도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치개혁의 산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라고 하면 당시를 돌이켜 보면 뭐 진보 진영에서도 차라리 병립형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정의당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캡을 씌우자 오히려 역으로 제도를 돌리는 제안들도 나오고 했을 때 그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지켜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는 가장 효과적인 혹은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지난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의 우리가 남겨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논의하면 진행이 안 된다. 늘 그렇죠. 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났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고 또 선거 없는 1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정치개혁 이슈가 22대 임기 초반에 좀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의 이제 임기 초에 그러면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화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제도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또 경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22대 국회 초반에는 우리가 결선 투표제에 대한 합의를 좀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전에 두고 혹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논의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통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22대 국회 초반에 선거가 없을 때 결선 투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실 정권 교체까지 가는 국면에서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동형 비례제여서 위성정당 금지법이라도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좀 느끼십니까? 근데 위성정당 방지만을 포인트로 논의하면 저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례성을 어떻게 높여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할 때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 이런 한계들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늘리고 비례성을 높여야 위성정당 방지도 실효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과 정치인들의 의견인데, 그랬을 때 원포인트로 그것만 논의하면 이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우린 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고, 저는 지금은 좀 오히려 다양한 선거제도 속에서 비례성이 높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탐색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 정개특위에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공론조사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비례를 확대해야 되고, 비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도 좀 늘려야 되고, 다만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폐지하면서 예산은 묻고 정수는 확대하는 이런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 국민의힘 반대로 못해야 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면 의원 정수 확대까지도 좀 논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도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네. 것이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선거제도 개혁안을 들고 와도 비례성을 충분히 높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사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토론회라던가 그런 여론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국민 국회 불신이 또 정부 불신만큼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똘똘한 국회, 일 잘하는 국회의 좀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겠다 이런 판단도 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22대 초반 어떻게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지 정말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영수회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영수회담 뭐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언론 보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영수회담 어떻게 보세요? 자체 뭐 성공 가능성 이렇게 이거 먼저 여쭤볼까요? 네, 뭐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일이죠. 근데 뭐 의제에 대한 사전에 합의 과정이 없이 만나게 되는 것은 영수회담의 어떤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 영수회담이 결국에는 이제 합의문이 나오게 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그 합의문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협치고 또 양보와 타협의 과정인데 결국에는 그런 양보와 타협의 과정, 협치의 과정 자체가 생략된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영수회담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께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이 오만과 불통 그리고 독선으로 일관하는 국정운영 기조 때문에 정치 자체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을 또 갖고 계시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하고 사전 의제 조율 없이 그냥 만나자라는 결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의제 조율 없이, 그러니까 일단 뭐 중간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뭐 이렇게 삿바 싸움 같은 게 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환영 입장을 환영 입장 거의 1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환영 입장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기다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역으로 근데 무슨 자신감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이냐?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다는 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논의의 범위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면 정말 모든 의제에 대한 제한 없이 만난다고 했을 때 모든 의제에 대해서 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이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역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는 것은 그냥 각자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내자 이런 태도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 어떤 불신이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우려인 것 같기는 하고요. 과연 이 영수회담이 뭐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지금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영수회담인데 과연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회의적이신 것 같고 저로서도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냈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 뭐 내각에서도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사의 표명을 하는 이제 인사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국정운영 기조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기조를 쭉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국정운영 기조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이 심판 여론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떤 무게감을 대통령실이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영수회담에서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잘 될까라는 비관론이 앞선다. 물론 오늘 오후 2시 회담장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일감은 좀
가히 성공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그런 판단이 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의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영수회담의 여러 의제라고 불리는 네. 모든 것들,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사실 네. 하나하나 빼먹을 수 없는 의제들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구나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들로 확인이 되는 거죠. 뭐 최상병 관련된 특검도 그렇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 여당이 이제는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래서 뭐 대통령의 난처함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 영수회담에서 그 의제를 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도 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에 제안한 이제 민생회복 방안인데 이것을 반대한다면 그러면 여당에서는 어떤 민생회복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이번에 내놓으셔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 사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미 민생회복 대책이 집행이 되고 있겠죠. 뭐 그런 면에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돼서 이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통령의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뭐 시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녁 드실 때까지 얘기를 해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뭐 다 일정이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시간 안에 콤팩트하게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관련해서 사실 정부는 별로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일단 돈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재정 적자가 87조 뭐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13조지만 이것 때문에 또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강화된다, 뭐 별별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집행했을 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성과로 규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다소 옹졸해 보이긴 해요. 예, 이게 지금 뭐 누구의 정치적 성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종의 마중물 개념으로 이걸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어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걸 또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네, 이제 일단 그 시간 제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 두 분이 만나시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에게 서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긴급한, 미뤄야 되는 일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일정을 다 조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주 길게라도 네. 만나시는 것이 좋겠다. 국민들은 그것을 다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돼서 25만 원씩 국민들 한 명 한 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 동시에 이것의 의미는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 정책 기조,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으로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선거를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 낮 시간에 주로 가게 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 지역을 불문하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뭐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지역에 가도 정말 코로나 때보다 먹고 살기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도 그냥 윤석열 정부가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이어서 불통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렇게 무너져버린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기도 하다라는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윤석열 정부에서 좀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으로 한번 확인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효과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골목경제에서 돈이 돌면서 활력을 만들어내고 그게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과 실제로 그 돈을 받고 사용하는 서민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또 호응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민생회복지원금 많이 해답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써볼 수 있는 대책들과 대안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나라 곳간을 열어서 그 실제로 골목에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이 뭐냐,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냐, 아니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하면서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 만드는 방법이 좋을 거냐에 있어서 당연히 후자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너무 일단 물가가 너무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 물가 관리를 좀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좀 돈이 있어야,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좀 밥도 먹을 생각하고, 예? 누구도 만나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게 되지. 돈이 없으니까 문밖 출입이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사람들이 다들 답답해하고 있는데 최소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근데 저는 꼭 이게 대출만 방법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갚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일 수도 있어요,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대출은 돈이 도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일단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미래의 소득을 가지고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땡겨서 쓰는 때문에 거죠. 예. 이게 실제로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갚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예.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자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미 가계부채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의 이 대출 연체 비율도 그렇고 네. 더 이상 대출 끌어다 써라라고 정부가 이야기하기에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의 지금 여러 가지 수치들이 빚이 너무 많아 죽겠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갚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빚을 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른 대책이 네. 있다면 예. 정부 여당에서 제안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물가나 민생고에 대한 대책은 없고 야당이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예. 일관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 진짜 저 중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콩국수 한 그릇에 16,000원이면 어떻게 살아요? 점심을 못 먹겠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 뭔가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만 얘기를 하실지 아니면 그밖에 민생 회복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패키지 딜 같은 걸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정책 대안을 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우리가 그거 놓고 한번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그러니까 뻔히 예상되는 반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가 인상 상황에서 돈을 그렇게 풀면 물가가 더 인상된다. 통화량이 대통령은 증가해서. 민생 토론하면서 천조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반론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반론도 사실 좀 너무 게으른 반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의 물가 인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사실 내부에서 통화량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공급 측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의 물가 인상의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재정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 같은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반론하려고 하니 더 이상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논의가 진전되지도 않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농산물의 가격 인상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산비 상승, 무역 수지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물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 13조 원 그랬을 때 13조 원 재정 지출의 물가 인상 효과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이 수요 측의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정부 측에서도 그리고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좀 인지하시고 그것을 전제로 논쟁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뭐 기회가 되면 재정학자 모시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인지 아닌지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요, 의원님, 바로 그 재의결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21대 국회에서? 네, 이제 재의결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네. 이제 그냥 재의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제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표결에 협조할 것이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주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은 저희 이제 야사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대응을 같이 해왔던 틀거리에 내에서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내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원래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22대 국회 넘어가서도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또 패스트트랙 걸고 그 시간 기다리고 관련돼서 또 다시 처음부터 논쟁하고 하면 그만큼 유가족들의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진표 의장은 왜 이렇게 국회를 안 여는 겁니까? 아니 5월 2일 날 민주당 최혜병 관련된 패스트트랙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하시고 오늘 또 비공개 회동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국회를 안 연다, 그럼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를 선거가 끝났다고 국회를 안 열었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지난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된 추경안을 심사하느라 국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렸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총선이 끝나고 이제 22대 임기를 앞두고 있으니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거기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고 21대 국회의 임기를 잘 마무리해야 시작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렇고 좀 반드시 21대 국회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는 사실 네.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네. 총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5월 2일 본회의는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정인데 이제 막판에 지금 5월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또 예. 본회의 못 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영수회담 결과나 대통령실의 기조들을 보고 국회 원내 대응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게 정말 선거가 중요한 게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되고 정말 국민적 상식에서 볼 때 어떻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거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서울시 의회만 하더라도요. 학생인권 조례 보면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리고 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것들을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그냥 또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5월 4일 날 LA 동포 간담회를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김진표 의장께서. 해외 일정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네. 네? 국민 세금으로 계속 해외 일정만 잡고 계신데 정작 할 일은 하고 나가신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하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이 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쨌든 최혜병 김 여사 건 얘기하시겠죠. 뭐 모질지 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어서 면전에 대놓고 김건희 여사 얘기 못할 거다라고 정성호 의원 얘기를 하던데요.
그럴까요? 저는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물론 제가 정성호 의원님보다 이재명 대표랑 더 잘하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두 분 워낙 오래되신 예. 사이고 이렇게 근데 이제 공적인 역할과 무게에 있어서 오늘 이 영수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 민심을 전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께 연락해서 통화하셨습니까? 오늘 그 영수회담에서 이러이러 의제는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야당 대표로서. 뭐 저는 이렇게 그런 압박을 하진 않았고요. 네. 네. 아마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최상병 관련된 특검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까지 뭐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뭐 이거 모질고 안 모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범야 192석을 대표해서 맞습니다. 예, 네. 지난 총선의 민의를 갖고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 이재명 대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정말 예, 공적인 역할에 예, 무게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종이 촛불, 종이 짱돌 들고 192석을 만들어낸 국민의 민의를 가지고 대통령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서 꼭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다. 뭐 모질고 안 모질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혹시 여야정 협의체 이런 거 만들어질까요?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긍정적인 일이겠으나 뭐 그 취지에 대한 원론적인 동의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실제로 여야정 협의체가 내실 있게 가동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대화를 두려워했던 건 야당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었거든요. 지난 네. 2년 동안.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총선만 끝나면 뭐가 달라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안 하고 버텼던 것인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것이고 네. 결국에는 소통과 협의의 창구는 여당에게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의 우여곡절이 지금 당장은 생기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통하는 데에 어떤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고 간다라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이번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는 뭐 거국내각, 야당이 주도하는 거국내각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여야정 협의체로 상당히 좀 뒤로 물러난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는데 이게 잘 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요. 거국내각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의미하게 진행됐던 전례가 사실 없어서 이번에 총선 끝나고도 거국내각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저는 뭐 정부 여당에서 거기에 무게를 싣고 진행을 시킬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그런 예상은 잘 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어떻게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정 운영 동력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좀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놓쳤는데 민생회복지원금 민주노총은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입장이 나왔어요. 지난 20일 논평인데 뭐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뭐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 고작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그러면서 이거 본질적인 대책, 노동자 서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요거를 문제 삼아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민주노총도 반대한다. 25만 원 지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민주노총은 왜 이런 태도일까요? 일단 이제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의 입장에서 지금 영수회담을 비롯한 전국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동 이슈들이 무게감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이 대부분의 서민과 또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일단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제 딱지부터 붙이고 시작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것은 노동자 특히나 이제 비정규직,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네. 이 고물가 상황에 어떤 노동자들의 민생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실에서 좀 계산을 해본 결과 네. 사실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황인데요. 네. 제한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것이긴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이 25만 원 지급된다고 했을 때 노동자 평균 이제 가구 원수가 한 2점 몇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렇다면 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몇 개월 정도의 어떤 제한적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에서 0%까지 회복을 하는 네.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는 분석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분명히 노동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노총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권이 그 토론을 통해서 뭐 연대 방안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민주노총이 반대한다는 것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거 봐라 여기도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논제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건 조금 난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그 지지율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30.2%로 재작년 8월 그러니까 재작년이면 취임 첫 해죠. 취임 첫 해, 3개월. 예, 8월 이후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3주 연속 하락세고요. 부정평가가 1.6%포인트 올라서 66.9. 이러면 사실상 67%고 70%에 육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1, 민주당이 35.1,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3.5, 개혁신당이 6.2. 새로운 미래 1.8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3주 연속 하락입니다. 영수회담으로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상승했어요, 지난주에. 전화통화한 것만으로. 근데 다시 이번 주에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절망감이 국민들한테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뭐 이재명 대표랑 직접 통화도 하시고 네. 뭐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놨다 이런 이야기까지. 뭐라고 저장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저장했을까요? 뭐 그렇게 저장하셨겠죠. 뭐 그 상황에서는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국민들한테 있었을 텐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실무 협상들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전혀 좀 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실망감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있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하지만 그보다 더 절박하게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영수회담을 통해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센 국민들의 어떤 저항. 반대 여론 저항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라는 절박함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중한 순간에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뭐 그거 대충 만나서 뭐 몇 마디 하고 한잔 하고 뭐 알겠어요 다 듣겠어요 뭐 이런 태도로 했다가는 더 떨어진다 여론조사. 맞습니다. 예, 지지율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풍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지 그냥 뭐 준비 없이 만났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했었잖아요. 그런 제안, 그러니까 영수회담 가기 전에 야권의 좀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가지고 가시면 어떻겠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이 들어왔으므로 이재명의 시간이다. 이래서 그냥 민주당 대표로 간다. 이제 이렇게 딱
이쪽에 이제 결정을 좀 했어요. 이 만찬도 하고 했긴 했지만 좀 어떠셨어요? 그 조국 대표의 그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범야권 연석회의라고 할 때 네. 범야권이 참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모호해요? 뭐 개혁신당은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야당들 간의 어떤 논의와 협치가 시작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꼭 이 국면에 이렇게 반드시 그런 범야권 연석회의가 열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거 범야권 연석회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야권의 가장 큰 정당이자 제1당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할 텐데 네. 이렇게 그 대변인실에서 나온 이제 반응이 네. 뭔가 좀 그런 역할과는 좀 다른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근데 다만 이번 앞으로도 이 국정 운영과 전국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네. 사실 뭐 조국 신당에서도 인정하지만 다음번 정권 교체의 중심축은 민주당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무거운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이제 뭐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다양한 틀에서의 어떤 사안별 연대, 뭐 정책 연대, 뭐 다양한 연대가 좀 필요할 텐데 그 차원에서 연합정치 차원에서 어떤 범야권 연석회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글쎄요, 이제 연석회의라는 틀거리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질지 등등에 대해서 네. 좀 구상된 바가 없고 합의된 바가 없고 또 이제 조국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생각하셨는지도 사실 좀 잘 알 수 없어가지고 네.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앞으로 야권에서의 여러 가지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뭐 야권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아까 개혁신당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범야권에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본인들은 그 범야권이지 범여권으로 분리하지 마라 뭐 이런 제안을 언론에 하기도 했는데요. 그 개혁신당이 앞으로 국회 안에서 좀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라고 보이세요? 글쎄요. 제가 예측하긴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네. 뭐 범여권이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개혁신당이 민주진보 진영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나 생각도 다르고 그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 이외에 어떤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잘 상상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개혁신당이 네. 보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부분일 것 같고 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대체할 어떤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세석짜리 소수 보수 야당의 역할에 머무를 것이냐, 이거는 이제 22대 의정 활동을 보면서 평가할 일이다. 그러면 사실상 189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뭐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의 어떤 협력과 연대 연합을 생각할 때 네. 개혁신당을 이렇게 크게 머릿속에 두고 있진 않았습니다. 네,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 개혁신당과 협력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반대하는 정당과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조국신당과 새로운 미래에서도 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 조국혁신당은 네. 찬성했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반대하는 정당과 그러면 어떤 협력을 이 국면에서 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사안별로 네. 최상병 특검 같은 데 있어서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겠으나 네. 뭐 그게 이제 그
전국 운영 전반에 있어서의 협력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법, 뭐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 뭐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주로 제가 보기에는 사회, 노동, 경제 요 정책에 있어서는 좀 진보 진영과 좀 그 입장을 반대하거나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노란봉투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조만간 좀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약 중에 하나가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 있었어요. 0세부터 7세는 월 50만 원, 8살에서 24살 청소년하고 사회초년생까지는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 일종의 이제 현금 지원인 건데요. 이것도 약간 기본소득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뭐 사회복지 개념으로 친다면 현물보다는 현금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좀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네. 사회권 선진국. 네, 사회권 선진국은 뭐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근데 이 그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 거냐에 있어서 조국 대표께서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더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소득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사회권 선진국에 과연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이다라는 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관련돼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저출생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제안을 이제 총선 기간에 한 것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출생 예산을 뭐 지난 10몇 년간 380조를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저출생 예산 380조라고 하는 것에는 간접적인 비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들도 큰 틀에서 보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저출생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생 예산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족 지원 예산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 투입되고 있는가를 지켜봐야 하는 거고 사실 OECD 평균에 비하면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턱없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족 지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현금 지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을 양육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보육이나 의료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서비스를 통해서 줄여줌으로써 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0.7대가 무너지게 생긴 한국 정말 초저출생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 오늘 경향신문 사설 보니까 저출생도 문제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1월 한 달에 하루에 47명씩, 42명씩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역대급으로 1월 한 달 자살자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뭐 거의 유럽의 패스트 유행하던 시기에 비견할 만하다는 말들도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저출생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도 그렇고 해답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아이도 낳고 키울 수 있는 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에 있어서 과감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비상한 지원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쨌든 범야권의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제안을 했는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구속력을 가진 22대 국회의 과제가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좀 기본소득 정책들이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22대 국회에서 좀 진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예정이고 그런 계획들을 좀 짜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다 못 드린 건데 이렇게 현금 돈 준다고 아이들 아이들 안 낳는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한국은 충분히 돈을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하면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포함해서 정말 비상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출산율 방어라도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북유럽 우리가 복지국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이 나라 세금 내면 세금 내는 만큼 자기들이 다 혜택을 받고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물론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 나라들도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그 많은 세금 걷어다 다 어디 이상한 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뭐에다 쓰는 거냐, 김진표 의장 해외 출국하는 데 쓰는 거냐, 어디다 쓰는 거냐.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말 국민이 살기 편한 방식으로 정치가 가동되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방향인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좀 비전이 있는 나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그 대통령실이 실제로 개입하거나 관여한 흔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 대통령직 내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무죄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필요 없다. 정권 내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에 있어서는 그 전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겠지만 이게 그만큼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이 크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이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거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취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예컨대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돼서 대통령과의 연관성, 소위 말하는 VIP 경로에서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 다음 수순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상임위 활동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사실 제가 아직 고민 중이고요. 마음을 그래요? 정하지는 못했는데 네. 사실 이제 여러 영역에서 이런 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도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오송 참사 그 유가족분들과 뭐 생존자분들은 행안위에 계속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신 분들은 뭐 어떤 상임위가 좋겠다 이런 제안도 주시고 뭐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의정 활동과 여러 가지 연계성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비교섭이기 때문에 저에게 상임위 선택 권한이 없고 네. 이제 희망하는 상임위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 의정 활동을 좀 잘 계획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회의장 관련해서 여러 그 후보자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만 4분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의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도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장의 중립이라고 하는 역할은 국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이지 사실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서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거기서도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기존에 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 욕설이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것이었다라고 대통령이 해명해도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 한번 못 해보고
넘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22대 국회에서는 다른 역할이 필요하고 특히나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는 의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협치냐 정쟁이냐라고 하는 프레임에 좀 우리가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프레임에 주눅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회의장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분이 모두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럼 누가 제일 그럼 개혁적인 의장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데 누굴까요? 넷 중에 누가 제일 개혁적입니까? 글쎄요, 제가 뭐 개개인 분들에 대한 이제 평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모든 후보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임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선출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 네. 많은 당선인분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해야 할 역할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족한 점도 있고 아직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국민들께 어떤 보여드리고자 했던 꼭 필요한 역할들, 한석이지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22대 국회에서도 해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질책해 주시고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더 요구해 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만큼 잘했다고 응원도 해주시고 더 크게 기본소득당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도 더 크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취재 편의점에도 자주 불러주시고 아니 저희는 자주 보시려고 했으나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셨어요. 계속 일정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의정활동에 또 반영하고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